독자 청중들 질문을 좀 해야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사전에 한 열 몇 개를 받았고 지금 받아온 게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면 이호 교수가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조금 쉬셨다가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미리 좀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위성락 대사에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사전에 약속했던 그 연루의 위협, 그 미중이 대결할 때 이 북핵 문제, 북한과 대만 간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질문,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질문은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한반도 중립화를 통해서 남북연합을 추진되면 어떻겠느냐. 그 영세 중립 얘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미중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가지고 무력 충돌이 났을 경우에 이 북한과의 관계는 어떨 거냐. 그 질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 영세 중립을 통한 남북 연합 추진이 가능한 거냐. 그 두 가지인데 한 5분 내 정도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핵 문제, 대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공조는 언제나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지전략적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쫓다 보니까 핵 비확산 명분을 지정학적 명분 때문에 타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핵에 대한 공조가 잘 되지 않은 바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미중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미중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조 분위기는 더 나빠져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조 수위는 더 내려간 거죠. 거기다가 대만 문제까지 불거지면 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 진전입니다. 대만 문제가 불거질수록 미중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미중 공조 수위 나빠지는 점도 하나 있는 데다가 중국은 또 전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되면은 중국의 생각은 북한 핵 문제가 일정 수위로 긴장 상태를 조성해 주는 것이 이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군사 역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난제죠. 북핵 관련 상황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대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만약에 대만에서 상황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형적인 그 연루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근데 그 또한 어떤 맥락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이 생길 경우, 충돌이 생길 경우, 또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이 있을 경우 이 전후 맥락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미 동맹의 문제가 인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형적인 연루의 문제인데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동맹의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하게 되면 동맹의 균열 내지는 동맹의 파탄이 생겨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어야 하고 피해야 하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중립화를 통한 남북연합 추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는 현실 속에서 그게 어느 만큼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지는 못한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중립화가 되려면 그게 우리 쪽에 의지도 있어야 하고 또 북한도 거기에 뭐 동조가 있어야 되고 한국의 지정학적인 요건상 주변 강대국들의 일정한 어시오런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립화가 된다면 한미 동맹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립화에 대한 어떤 보장자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동맹은 아니고요.
중국도 보장자일 수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 한국이 놓이게 되면 이름은 중립화이지만 지정학적인 현실상으로는 중국의 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중립이 보장되었던 나라들을 보면은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그 성공적인 사례들인데 거기에는 그걸 보장하려는 지리적인 빅파워들이 근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고 동맹조약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근처에 있고 압도적 파워인 중국의 자장으로 한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립화는 문서에 있는 중립화고 사실은 핀란다이제이션과 유사하게 될 공산이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네.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북핵 대만 문제는 정국식 대표도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하신 문제라서 한 뭐 3분 정도 좀 간단하게 좀 뭐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최근의 상황들에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사실 뭐 그 이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터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근데 중동에서 발목이 잡혔던 적이 있었죠. 네. 사실 뭐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도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점증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 전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좀 꽃놀이패로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그 목표가 외교를 통해서 달성이 좀 어렵다라고는 인식이 작용도 했겠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말썽을 피우면 피울수록 미국이 새로운 무기 체계 또 동맹 강화에 아주 좋은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한 측면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게는 전략적 부채가 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랫동안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중국의 전략적 부채 성격이 강했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일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이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와의 관계에서 갈수록 세력 균형이 좀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면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전략적 부채 못지않게 전략적 자산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만약에 그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군용기가 출격을 할 경우엔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주한미군 기지를 때린다? 그러면 세계 5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국과의 그 확전을 또 각오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엄청난 딜레마가 따르는 문제가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선악의 관점을 떠나서 중국에게도 그것이 지금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력 균형 체계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미중 충돌에 남북한이 연루되게 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더 다가설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 여기서 약속은 한 게 있는데 한 2개 내지 3개인데 아마 2개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요지는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이 너무 편협하고 갇혀 있다. 말하자면 이제 중국 혐오 내지는 이제 이런 게 많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사실은 그 중국이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보다도 더 심합니다. 진위계수가 0.6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그 중국 공산당 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중국 주석들이 대개 10년을 하고 그만두는데 내년에 시진핑이 또 할 것이다. 이게 장기 집권이다. 뭐 체제가 경직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하고 이 장기 집권의 문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배경으로서 국내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뭐 협중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 좀 거창한 문제를 여쭤보는데 시간이 짧습니다만 한 5분 정도 한 7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중국을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자판기가 아니고 누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두 주제가 맞물려 있고요. 하나의 주제는 약간 별도의 주제인 것 같긴 한데요. 중국이 지금 격차가 심각합니다. 아까 중국의 공식적인 진위 계수는 0.468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0.5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격차가 도농 간의 격차도 있고 소득 간의 격차도 있고 또 지역 간의 격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혁개방을 1978년도 했을 때의 지역 간의 격차가 도농 간의 격차가 2.8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격차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 지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개혁개방 초기에 먼저 부자가 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부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선부론이라는 게 중국의 원시적인 자본 축적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경제 특구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거의 이런 유일한 길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고 먼저 부자가 돼서 나중에 있는 사람이 따라오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정책적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공동부유의 개념이죠. 공동부유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를 얘기를 합니다. 1차 분배는 시장에서 하고요. 2차 분배는 국가가 하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3차 분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습관과 도덕을 통해서 분배하자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준조세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분배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한 아주 치명적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영 경제를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요. 민영 경제가 지금 중국 경제에서 세수의 50%, GDP의 60%, 그 다음에 그 기술 혁신의 70%, 그 도시 고용을 창출하는데 80%, 기업 주체의 영역에 보면 90%입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의 지금에 있는 민영 경제를 공동부유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 심각해진 불평등 구조를 시장에서 조율하지 않은 한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진핑이 자기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20차 전당대회에서 체제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장치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20차 전당대회에 보면은 당대회죠. 당대회 총서기는 원래 임기제가 없습니다. 국가 제도는 국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가 주석인데요. 국가 주석의 임기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주석의 임기는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당 총석의 임기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5년에 한 번씩 10년간 유지해왔던 것이죠. 최근 중국의 정치적 흐름은 당 중심 체제로의 복귀입니다. 전 사회 영역에서 당의 지배력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20차 전당대회에서 관례를 깨고 시진핑의 그 연임이 형성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투텀, 쓰리텀, 그것이 종신집권 체제로 가는 것들은 지금은 그것을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근본적인 목표는 두 개의 100년이 있죠. 하나는 금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고 2049년도가 중한민공화국의 건국 100년입니다.
그때까지 중국이 목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진국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에서 2050년도까지 텀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2035년을 뚝 잘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하는 시기, 저는 그것을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대체적으로 달성한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략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의 어젠다, 그리고 자기의 집권 기반의 강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동력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진핑 체제에 대한 체제 만족도가 미국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한 80%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식인 사회나 또 기업인들은 중국의 이런 체제가 매우 검열의 시대, 숨막힌다고 하는 그 비판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파퓰리즘의 요소들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어젠다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예인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때리니까. 그리고 과외 금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사교육 시장을 없앴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외국인 그 영어 강의하는 사람들 다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은 노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고 노령화 사회를 훨씬 더 빨리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공동부유고 과외, 의료,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우리가 언론에서는 너무 하나의 사건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틀 속에서 봐야만 이 문제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하신 분이 아마 복합적인 국면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혐오 문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청년 세대들이 부정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시대와 양식과 규범하고 지금 20대들이 살고 있는 생활 양식과 규범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중국에 대한 역사, 삼국지도 책으로 보고 다녔는데요. 요새 젊은이들은 삼국지도 게임으로 보고요. 중국에 대한 부채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들이 중국에 사업하면서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구조가 지금은 깨져 있습니다. 20대, 30대들이 구체적인 자기 생활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도. 거기에 정치적 요소들이 있죠. 경제적 안보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그대로 전환하는 사드의 경험이라든지 중국 외교의 아주 행태라든지 또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한계라든지 매력 국가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체제에 대한 자부심 또 민주주의의 정체성 또 자유주의의 정체성 속에서 중국을 보는 상태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의 교류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의 교류를 얻는 학습 효과가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이 갈등의 구조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때 조금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가 설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5시까지 약속을 했는데 제 재량으로 한 10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마지막 좀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선 제가 마무리 발언을 나중에 부탁드릴 텐데 이겁니다. 그 정치권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남과 북이 갈린 것도 억울한데 남쪽 내에서 또 대북 정책을 놓고 남남 갈등도 이게 문제인데 요즘 선거 보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막 찢어져 가지고 난리 구실 펼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팬데믹 얘기라든가 기후 위기 얘기라든가 그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디다 사라져 버렸고 그야말로 벌거벗은 정권 권력 투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질문은 그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정치권은 뭐 해야 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한 2분씩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병진 교수한테 질문인데요. 일단 하나는 약간 뭐 가볍다면 가볍고 좀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 안병진 교수가 미국이 연방이 분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은 신장, 위구르, 티벳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분리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대답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부 분열의 문제, 단순히 이건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게 이미 계층과 분열이 있긴 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분열의 정도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좀 이제 거창한 얘기인데, 그런 뭐 정치 경제적 전략 게임이 아니라 천하위공, 그러니까 천하는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지구 위의 사람으로서 그런 게 있다면 뭐냐, 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뭐 가급적 한 뭐 10분 이내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연방 분열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제가 과거 토크빌이 이해하는 미국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게, 과거에는 자유주의의 합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류 사회에서는 보수건 진보건, 미국 진보라는 게 리버럴이죠. 어느 정도의 공통의 가치 기반을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냥 책에서 헌팅턴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명적 차원으로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명의 차이를 얘기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의 이 문명이 충돌하는데, 이 연방이 같이 가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 서로 간에 너무나도 큰 차이, 이 한쪽에서는 뭐 자유주의적인 규범, 윤리 이런 것들을 지키자라는 사람과, 또 한쪽에서는 자유주의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바이든과 같은 세력을 뒤엎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같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사당 점거,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공화당 내에서 그간 독립적인, 그래도 존 맥케인 스타일의 독립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조차 다 돌아서서 다 그거를 어느 정도 묵인합니다. 제3세계화인 거죠. 핀란드이제이션, 아까 대사님 말했는데 이걸 어느 남미의 어느 제3세계랑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이런 분열의 강도와 그 깊이가 너무 커서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와도 관련이 됩니다. 기후가 훨씬 더 전 지구적으로 티핑 포인트를 넘었으면 과연 캘리포니아랑 뉴올리안스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지금은 SF적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이것을 통합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약간 세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신장 위구르는 감히 제가 얘기할, 이제 그 중국 최고의 전문가가 옆에 계신데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신경 쓸 여유가, 미국의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요. 다만 짧게 이 얘기는 드릴 게, 아까 정우식 선생님 말씀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이게 기후 위기 속에서는 사실 같은 호흡하고 같이 생존을 모색해야 될 게 인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현실 정치는 훨씬 잔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이라는 건 참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일부 우파들은 기후 위기를 보면서 즐기는 우파들이 있어요. 왜 즐기는지 아시나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나마 미국은 피해를 덜 입기 때문이에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피해가 미국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그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가 중국 내의 분열의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죠. 뭐 근데
여기서 더 얘기하는 건 제 아마추어로서 나가기 힘든 얘기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걸 기후 위기라는 관점에서 다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연방 분열까지도 길게 보면. 그리고 천하위공 뭐 이거는 아까 사실은 제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걸 중심으로 인류 전체의 동등한 공동의 생존 기반 속에서 생각하자라는 게 사실 천하위공적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오래전서부터 물론 저보다 훨씬 철학적 깊이가 깊으신 박명린 교수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공화주의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아까 이옥 선생님이 글로벌 커먼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글로벌 커먼스도 지금 과연 미국이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의 한계라는 게 여기서 극명히 드러나는 건데요. 국제적 공화주의, 그러니까 국내적 공화주의라는 것도 화두가 돼야 되지만 국제적 공화주의라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화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 슬로터 교수인가요? 그 슬로터 교수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책으로 나왔었죠. 그 신자유주의적 리버럴리즘을 넘어서는 공화주의적 국제주의. 그게 바로 천하위공이고 이 점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점을 찾아야 될 기반이죠. 예, 시간 다 써서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 제가 뭐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쭉 부탁드릴 텐데요. 그 호세 무히카라고 우루과이의 그 게릴라 출신 대통령,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죠. 예, 그분이 유엔 총회에서 그런 말씀했다고 그러죠. 환경 위기란 없다. 정치의 위기가 있을 뿐이다. 결국 뭐 정치라는 것이 이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사실 제가 알기로도 작년부터 이 미중 대립 가지고 뭐 아마 수십 개의 세미나가 열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런 전문가들의 이런 어떤 지혜를 모아서 고민을 한 것도 맞지만 결국은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옮길 것이냐, 이 정치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꼭 뭐 정치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고, 우리가 특히 구한말이나 해방 당시하고는 달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대략 한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정옥식 대표부터 쭉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관련해서 제가 아까 그 그린 데탕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시대 때 데탕트는 핵전제라고 하는 공멸의 두려움에 대해서 도저히 같은 하늘에 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네. 뭐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위기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위기 인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저는 그 그린 데탕토를 한반도에서 먼저 좀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한 말씀, 또 이제 차기 정부를 위해서 한 말씀,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약간의 어떤 전화위복에 아주 실마리는 남북 양측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청와대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런 이제 북한이 문제 삼기보다는 남북 통신선 또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좀 응답한 이런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가능한 빨리,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재개를 도모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차기 정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군사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해졌고, 예를 들면 2017년 출범 당시에 세계 12위로 평가됐던 게
올해는 6위로 평가되고 아마 내년에는 일본을 제끼고 5위로도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군비 증강,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표해서 군비 증강을 계속하게 되면 이건 전략적 부채가 될 겁니다. 거꾸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방력이 군사력이 이만큼 강해진 만큼 군사력은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 관리, 증강해 나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국방비를 예를 들면 저는 동결을 해도 적절한 수준의 군비 증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5년 동안 55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동기한다면 적절한 수준의 군비 증강도 가능하지만 국방 중기 계획에 대비했을 때 한 40~50조 원 정도의 이제 예산 절감이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 상당 부분을 도탄에 빠진 민생에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후 위기에 대처함으로써 지구 생존을 구하는데 대한민국이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그 이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뭐 미들 파워니 이런 걸 떠나서 선진국 외교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단순히 구호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대탕트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기에 차기 정부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일단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억제를 얘기하는데 억제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주관적인 개념이고 때마침 그 김정은 남매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게 군사력 균형이거든요. 이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군비 증강 속도를 제어한다고 한다면 북한은 대체로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쪽에 그걸 선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군축까지는 가기 힘들더라도 남북한이 군비 경제를 좀 더 제어하면서 군비 통제,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제어하면서 군비 통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가 차기 정부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성락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제 제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얘기하는데 핵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비핵과 평화를 같이 얘기해야지만 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사실은 지금 정부도 해오고 그전 정부도 해오고 오래 해왔는데 통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눈에 띄느냐면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외교적 교섭 입지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교섭 입지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 입지를 잘 높여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정욱식 대표님은 군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군비가 증강이 돼도 우리의 교섭 입지가 그 군비에 힘입어서 증강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려면 상당 부분의 카드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그런 것도 현실이지만 북한이 그렇게 문제를 몰고 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협상 입지를 대미 협상 입지도 높여야 할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 신뢰관계가 잘 성취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하고 평화를 달성하기도 비핵을 달성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북한의 게임에 말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정치권에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냐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외교 안보 사안을 다룰 적에 이것이 국내 정치와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이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외교 이슈를 다루는데 그 이슈가 다루어지는 무대, 국제 무대, 그 이슈를 다루는 상대방, 국제 플레이어를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내를 겨냥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어나더 이슈인데 이거의 사안만 외교안보 이슈인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국내용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별 효용이 없고 협상 입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와 다른 영역이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국제적인 맥락에 맞게 게임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 나가서 얘기하면 사안 자체를 볼 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합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해 들어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념과 당파보다는 국익과 실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서는 다른 이슈보다 좀 더 초당적인 국익과 보다 선진적인 외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퓰리즘인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국내용으로 대외관계를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사안 자체의 진전도 어렵고 협상 입지도 어렵습니다.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옥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외교 정책을 만들면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제 국내에 팔기 때문에 이게 시장 경쟁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제할 때 우리 외교가 얼마나 매력적이야 하는가 하는 것들 보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어젠다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 선도 어젠다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지평들을 조금 확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로 조금 돌아오면요,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할 만큼 이 국내의 정치적 진영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에서 우로 진자의 폭이 너무나 크게 출렁거립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우리를 볼 때 저 국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움직이게 되니까 기다리거나 우리가 전략적인 지렛대를 거의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죠. 그러면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들 클래스들이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자의 폭이 커지지 않고 어느 일정한 폭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매몰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과도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프레임 속에서 작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친중국가가 되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미 친중의 프레임을 갖고 봅니다. 친중국가가 되자 하면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하에 새로운 것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선도국가의 외교를 한번 기획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매핑 파워죠. 지도를 그리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편승의 위험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 우리 외교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미중 관계가 갈등이 되면 한반도에 유리하고 협력이 되면 유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갈등하거나 협력하거나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는 점차 종속 변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독립 변수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어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문제의 차이는 있지만 미중 관계의 구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은 점차 한반도 문제가 자기 중심성을 잃고
외부 환경에 규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우리 미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한반도 문제의 중심성을 회복하느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뭐 한반도 중심주의도 있을 수 있고 뭐 국제 협력 속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이제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병진 교수님께서 뭐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죠. 예,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야기하신 흐름 속에서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지금 이제 과도한 프레임 그리고 실사구시적이지 않은 태도 이런 게 저희들에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나요? 그 위아다 교수님이라고 조지아대 교수님이 2015년에 서거하셨는데 굉장히 이론적으로 훌륭한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의 파편화가 어떻게 미국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가.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외교 안보라는 게 국내 정치의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위아다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국내 정치 과정과 연관되지 않고 외교 안보의 행위를 이해하기란 어렵다라고 정말 좋은 문제 제기를 던지셨는데 2015년 서거하셨어요. 근데 2016년서부터 미국은 정말 위아다 교수님의 말씀이 부족할 정도로 국내 정치의 파편화가 얼마나 나쁜 외교 안보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줬죠. 근데 이건 바로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의 파편화 이런 부분들은 위아다 교수님의 얘기처럼 외교 안보에 앞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의 트럼피즘화, 한국의 국내 정치 파편화의 영향 이런 게 다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제도권 정치권도 노력해야 되지만 정치의 본질은요. 유권자들이 바뀌면 제도권 정치전은 알아서 바뀝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만고불변의 진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도 일부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제 내각제 문제 이전에 시민들이 어떻게 중장기적인 헌신과 지속 가능하게 주목하느냐가 바꾸는 거죠. 그런 점에서 프레시안과 같은 지성적 매체와 함께 좀 저희 시민사회가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40분 동안 상당히 뭐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레시안 원래 창간할 때 모토가 관점이 있는 뉴스였는데 지금 뭐 이효 교수나 안병진 교수님 또 위성락 대사나 정옥시 대표가 말씀 똑같이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사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 풀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안병진 대표 교수께서 지구화 사람에 계신데 예전에 전 우익이라고 경북 봉화에서 농사꾼 하시던 그분이 원래 좌익인데 이름이 우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민겨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인데 혼자만 잘 살면 뭐합니까? 같이 잘 살아야죠. 우리 같이 잘 살자는 생각으로 오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